안녕하세요. 리얼 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고3 전국 학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난이도죠? 난이도는 어땠어요? 어려웠어? 쉬웠어? 쉽다라고 말하기엔 좀 까다로웠죠. 본인이 쉬웠다라고 느꼈으면 잘한 거야. 고2 때 시험하고의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원래 그냥 풀던 대로 풀어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직 영어에 대한 고3 수준의 영어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글을 읽을 때 글 자체가 막 굉장히 튕긴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부터 듣기는 이 사람 왜 이래? 막 너무 많이 굴리셔가지고요. 약간 피곤하신 것도 같고, 약간 듣기 할 때부터 이거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 21번, 23번 풀 때 앞쪽에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고요. 29번 어법 문제도 해석이 잘 안 되고, 30번도 정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야, 마지막 요 문장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빈칸도 빈칸 나름대로 3점짜리 문제는 충분히 3점의 느낌이었고요. 순서 삽입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별로 갈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글 자체가 까다로웠어요. 그 자체가 까다로웠는데 글이 까다로웠던 이유가 어휘가 좀 최근에 평가원이 내는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을 사용했다. 어휘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지문의 주제나 소재가 낯선 거,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문이나 과학적 지문을 많이 사용해서 이과 학생은 이과 학생대로,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대로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선택지의 난이도까지 높였다면 박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절을 했죠. 지문이 좀 까다로운 것들은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선지를 좀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느낌으로 가지고 선택지로 갔을 때 대충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습니다. 뭔 소리냐? 적당히 까다로웠다. 근데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문항 하나하나의 그 만듦새라고 할까요? 문항 하나의 완결성이라는 거는 학원 강사 나부랭이가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학평 치고는 문제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학평이 보통 평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험은 문제 하나하나의 완결성이라든지 지문 매력도라든지 그다음에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걸로 한번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주요 문항 이것만 해설합니다. 21, 23, 29, 30, 31, 2, 3, 4, 36, 7, 8, 9 요 문항만 해설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전문 해석 보면 웬만큼 해결될 거기 때문에 요 문항만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항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EBS 가면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이라기보다는 전문 해석이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강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풀 때의 방법론, 태도 이런 것들보다는 이 문제의 정답과 오답의 기준,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해설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문제들은요 이래요.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됐어. 실전에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풀렸을 거고 이 정도의 근거만 보였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깊게 들어가면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데 답은 나와. 왜? 지문의 난이도는 높였지만 정답의 매력도를 정답과 오답의 매력도 그 간극을 많이 넓혀놔가지고 답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일단 실전적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라는 그 선을 잡아드린 이후에 혹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무슨 말인지를 해설해 드릴게요.
자, 21번 갑니다. 자, 어휘추론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얘는 어차피 문맥상이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상관없다. 대입화학 문제랑 빈칸 완성을 더한 거다.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은 후에 이 말에 들어갈 말을 이 말을 빈칸처럼 생각하면 돼요.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처럼 이 말을 생각을 한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를 주제를 바탕으로. 그 다음 반드시 나머지 오답을 다 지워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은 이거 답인 것 같아 라면 바로 써도 되지만 얘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 된다. 근데 21번부터 야 놀랍죠? 선택지가 이게 뭐냐. 야, 두 줄씩 꽉꽉 채운 이런 선택지를 처음 보네요. 네,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이거 읽다 끝났겠어. 이거 읽다가 국문 독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걸요? 이게 읽다가 이게 뭐래냐. 하나의 지문이죠, 지문. 네. 자, 어쨌든 정답이 나올 정도로 21번은 먼저 정답이 나올 정도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설을 더 해드릴게요. 봅시다. 통합인데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그 오래된 그 고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묘사되고 있대요. 유명한 나무래, 데카르트의. 거기에 대한 설명이겠지?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야. 이 나무의 뿌리는 메타피직스래요. 메타피직스. 네. 잘 모를까 봐 알려주네. 이해할 만한 원칙,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원칙, 즉 형이상학적인 거야. 뿌리는 트렁크, 그 중간에 있는 그 몸통은 피직스, 물리학이래요. 물리학. 말들인데 그 뭐 중간에 끼어 있는 뭐 그냥 보편성,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그냥 그런 중간 수준의 일반성 모르겠어요. 가로를 쳤는데 더 어려워. 네. 가지나 열매는 우리가 부르는 거야. 뭐라고? 응용과학이라고. 대충 느낌 와? 나무에서 맨 밑에 원리가 있고 중간에 물리학이 있고 이제 뻗어나간 게 응용과학이다. 그는 생각했어요. 전체 시스템이야. 과학과 철학, 이 전체 시스템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오늘날의 우리가 과학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데카르트는 뭐 과학과 철학이 합쳐진 걸 생각했다고. 오늘날의 우리는 뭐라고요? 과학으로만. 근데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이 합쳐져 있는 거. 그는 느꼈죠. 그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다. 뭐에 의해서? 그 열매들에 의해서. 단지 뭐가 아니라 자기 증거가 아니라. 뭔 소리야. 네, 처음에 몰랐을 거고 그냥 갈게요. 이따 알려줄게. 실전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면 원래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관념과 뭐 이상과 추론 이런 능력이 좋은 친구야. 우리가 부르는 거 응용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존재한대요. 그에게 단지 어떤 역학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의학이나 윤리학에 존재한다. 여기도 잠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뭐냐면 보편적 원리야. 이건 또 뭐야? 데카르트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의 원리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도출되지 않는데요. 이 위치가 뭐야? 이 리저트를 꾸민 거야. 관계사야.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근데 어떤 결과야? 정확하게 일치하는, 관찰과 일치하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는 관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 결과물이.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뭐 이해할 만은 하고 가능성은 있다.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고 개연성은 있는데 우리가 관찰한 거랑은 안 맞아. 그래서 나무가 잘렸대요. 중간에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확인. 이렇게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대요.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그 몸통에 있는
그 물리적 이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은 이 새로운 면에서 단지 생각한대요. 어떻게 열매가 생기는지. 뭘로부터? 트렁크, 몸통으로부터. 뭘 고려하지 않고? 뿌리는 고려하지 않고. 그럼 주제가 뭐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과학이라는 건 과학과 철학이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루트도 있고 트렁크도 있고 프루트도 있는. 근데 현대 사회에서의 과학이라는 건 뭐야? 루트가 없다고요. 없고 트렁크로부터 시작한다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예를 봤을 때 뭐야? 중간에서 끊겼다라는 건 결국 어디까지는 안 간다는 거야? 루트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중간에 잘렸다라는 건 루트까지는 안 간다. 라는 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과학인데 detached. 어려워. attach의 반대죠. detach는 이렇게 분리된 거야. 떨어져 나간 거야. 그 자체를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나갔다. 이게 뭐야? 아까 메타피직스겠지. 이게 루트겠지. 그리고 이동했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걸로. 어디에 기반해서? 피지컬 프린시플, 즉 아까 말한 트렁크, 몸통에 기반을 뒀다. 1번은 맞죠. 2번 나머지 지워야 돼. 형이상학이 되었대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미 틀렸지. 형이상학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죠. 실질적인 결과가 더 우선권을 가졌거든요. 어떤 지적인 이론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얘인데 말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3번 결과인데 일치하는 거야. 우리가 본 관찰과 일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데요. 뭐? 데카르트의 과학, 철학에. 관찰과 일치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이 데카르트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이 얘기겠지. 응용과학이 움직여갔어요. 어디를 향해서? 덜 의존한데요. 어디에? 형이상학과 물리학. 이거 완전 멍멍이고요. 그냥 있는 단어 그냥 합쳐놓은 거죠. 과학이 경시하는 거지. 윤리적인 고려를 뭐에 찬성해서? 원래의 관찰, 날 것 그들의 관찰을 찬성해서. 지문에 단어는 썼는데 다 엉뚱한 말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 궁금하겠지만 아까 여기 셀프 에비던스가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 다시 볼게요. 그는 느꼈다. 형이상학적 원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대. 그 열매에 의해서. 단지 뭐가 아니라 자기 증거가 아니라. 자기 증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서 혼자 추론해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셀프 에비던스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관찰을 한 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의 셀프 에비던스라는 건 결국 이 프루트와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이 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야? 응용과학을 통해서 뭔가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돼. 됐지? 근데 이게 이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원래 나는 맞을 거야. 자기 증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말은 여기 연결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존재하지. 그한테 단지 어떤 역학, 물리학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의학이나 윤리에도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그 뻗어나간 부분이죠. 응용된 부분 또는 철학적 부분까지도 간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22번은요? 네, 23번이요. 얘는 실전에서 어땠어? 이 앞에는 거의 이해가 될 텐데요. 요 뒤에 여기 뭐 입자 물리학? 이 예시가 더 어려워. 아마 이 앞쪽으로 답을 쓴 사람은 쉽게 답을 썼을 거고요. 요 뒤에 가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미궁 속으로 빠졌을 거예요. 이게 야, 입자 물리학은 뭐고 뭐 라그랑 뭐 어쩌고 무슨 펑션은 어떻고 또 뒤에 여기 또 엄청 뭐가 말도 복잡한 것 같아요. 문법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랬을 때 항상 뭔가 제너럴한 말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말이 있고요. 스페시픽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말이 있어요.
자, 주제 찾기에서 우리 다 알죠? 그럼 주제문은 어디 있어요? 이 제너럴한 말에 있죠. 이거는 왜 쓴 거야? 얘를 도와주려고 쓴 거잖아요. 얘를 서포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당신이 제너럴한 말이 이해됐다. 뭐 그걸로 쓰는 거야. 여기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쓴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이해 안 됐다. 그럼 그때 여기 가서 얘를 쥐어파면서 이 말을 토대로 얘를 이해하는 거지. 다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제너럴한 말이고 스페시픽한 말이 한 단락이 있어. 한 단락이 진짜 몇 개야? 하나야. 근데 일반적인 진술을 이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들던 그 예는 결국 이 말을 서포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읽고요. 여기 예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건 왜 나왔냐면서 거기서 막 예시의 세계로 막 들어가. 그래서 막 새롭게 이해하려고 그래.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더 어렵단 말이야. 예시라는 건 사실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글은 이 예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자, 일단 실전적으로 그럼 제너럴한 말에서 어떤 게 근거인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예시가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뭔가를 공유된 리얼리티 갖고 오기를 목적을 위해 사회적 조율을 위해서 그러면 너는 그거를 describe it, 묘사해야 돼요. 또는 최소한 label it, 이름 붙여야 돼요.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목적 추구예요. 과학의 추구는 누구도 그것조차도 탈출할 수 없대요. 틀을 만드는 효과에 언어에 언어 틀을 만들어야 한다지. 모든 집단적인 문화에서처럼 과학은 구성되어 있대. 만들어져 있죠. 리포트나 리즈나 디베이트나 니고시에이션이나 저스티피케이션이나 컨센서스나 most important coordination,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랭귀지야, 랭귀지. 이 예시지. 언어의 예시죠. 리포트 뭐 이런 거 다 말로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의존한대요. 어디에? 언어에. 심지어 근본적인 거야. 뭐 입자 물리학 같은 근본적인 것도 언어에 달려있죠. 특정한 방식으로.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어떤 근본적인 게 언어에 달려있고 그 언어가 뭐 해주는가? 프레이밍, 틀을 만들어준다. 그 뒤에 볼까요? 이제 예시가 시작되거든요. 읽어볼게. 내가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만약 우리가 그걸 묘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입자 물리학은 일부야. 자연 그대로의 적나라한 현실이고 그걸 계속 진행될 거예요. 수행될 거예요. 무관하게. 어떤 인간의 동의나 이해와 무관하게. 뭐가 존재하는지. 그러나 생각해보래. 이 말을, 이 사람의 말인데 무한 잠재 우물, 무한 포텐셜 웰 모델이라고 생각해보자. 예시가 나오는데 그게 연구한대요.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행동하는지, 작고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한 입자는 어디에 있는? 그 포텐셜 웰에 있는, 우물에 있는 입자는 최적화한데 함수를 뭐라고 불리는? 라그랑기언 펑션이라고 불리는. 그 입자는 모른대요. 그걸 모른대. 알고리즘이 없대요. 진행되는. That does that. That does that. 그게 그래. 네. It just happened. 그건 일어나. 여기 어때? 거의 물음표야. 근데 뒤에 가면 It's a description. 그건 묘사인데 수학적으로 묘사한 거야. 뭔가를 수학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게 도와주죠. 우리가 이해하도록 분석가로서 뭐가 일어나는지. 야, 이게 뭐라는 거냐? 지금 앞쪽하고 뒤쪽이 분리되면 어때? 어렵지. 근데 이 예시라는 게 결국 여기를 서포트한다 생각하면 제너럴한 건 뭐야? 아까 나온 거? 뭔가 연구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랭귀지. 랭귀지가 뭐 한다고요? 프레이밍, 틀을 잡아준다고.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가보면 필요성에, 언어의 필요성에 프레임하고 해석하는데 현실을.
언어, 프레이밍. 답. 2번 단어의 역할, 단어 선택의 역할이에요. 과학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 나왔고요. 만드는 방법이야. 과학적 사실을 만들어. 뭐 없이? 언어적 프레이밍 없이 안 되고. 사회적 코디네이션의 영향이야. 어디에 미치는?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 과학. 이런 거 안 나왔고. 어려움. 이름 붙이는 거야.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단순한 용어로. 이러면 안 나왔죠. 이게 다 안 나오거나 틀린 말이죠. 답은 1번. 자, 끝이야. 실전에서 여기 2에서 풀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네. 아마 글로 갔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안 궁금하겠지만, 이 제너럴한 말을 바탕으로 스페시픽을 이해해 볼게요. 지금까지 뭐야? 뭔가 이해할 때 언어가 필요하다고. 그 언어로 뭐 해야 돼? 틀을 잡아야 돼요. 자, 그 말을 가지고 요 뒤를 이해해 볼게. 심지어 뭔가 근본적인 거야. 입자 물리학 같은 근본적인 것도 언어에 의존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얘네도 입자 물리학도 언어에 의존하는구나. 내가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그걸 묘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입자 물리학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 물리학을 언어로 표현해. 입자 물리학은 이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입자 물리학이 없는 건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거. 입자 물리학은 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자연에.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있는 거야. 입자 물리학은 원래 적나라하게 자연에 있는 거고요. 그건 진행될 거 수행할 거야. 무관하게 어떤 인간의 동의나 이해 없이도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입자 물리가 있던 없던, 우리가 뭐 동의하든 말든 그냥 자연에서 원래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상이다. 원래 있는 거다. 그러나 생각해보래, 이거를. 무한 뭐 포텐셜 웰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다 설명이야. 그냥 예시예요. 저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 무한 포텐셜 웰이 뭔지. 그게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행동하는지. 여기서 이게 이건가 봐. 한 입자는, 포텐셜 웰에 있는 입자는요, 최적화한대요. 어떤 함수를 뭐라고 불리는? 라그랑지안 펑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펑션이라고 불리는 함수를 최적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입자를 설명하려고 우리는 뭘 사용해?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고 싶어, 입자를. 그때 내가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언어야. 그러니까 여기 입자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있어, 이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표현, 언어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시킨다는 거야. 근데 그 입자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입자는 그런 말이 있던 말도 상관없어. 원래 일어나는 거니까. 입자는 원래 있는 거잖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펑션을 사용하던 뭐 그런 자체를 몰라. 어떤 알고리즘이 없어요. running, 진행 중인 알고리즘이 없어. that does that. 이게 뭐야? 여기 있는 that은요, 이거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고요. 이 that은 앞에 있는 얘네들이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없어. 진행 중인 알고리즘이 없어요. 어떤 알고리즘이야? 그걸 아는. 즉,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그 뭐 얘네들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한다라는 거를 아는 알고리즘이 자연에는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이해됐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다. 걔네가 무슨,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입자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언어를 통해 설명한다. 사실 얘는 문법적으로는 글쎄요, 여러분 내신에서 뭐 이 교육청 문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신 내면 이 that 물어보면 되게 어렵죠. 이 that이 뭔지. 이 that이 알고리즘을 가르쳤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보면 저게 어떻게 문법적으로 되나? It's a description.
그건 묘사다. 명사죠? 명사를 부사가 꾸미나? 못 꾸미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이야, 말이야. 수학적으로 이상한데? 사실 문법적으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일종의 인용문이잖아, 인용문. 어떤 사람이 한 말이잖아. 말이라서 그냥 그 말이라서 허용을 한 거지. 원래 문법적으로는 이걸 앞에 형용사를 써서 뭐 mathematical description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럼 이건 뭐냐? description인데 어떤 description이냐? 이거에 대한 description이야. 그러니까 원래 description of something이야. 묘사야. something에 대한 묘사야. 얘는 일종의 뭐냐면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을 사이에 부사 하나를 넣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묘사야. 뭐의 묘사인데 그거는 묘사야. 수학적으로 이런 묘사야. 이렇게 말을 일종의 이렇게 부사어를 넣어서 전체 문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얘를 꾸민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건 묘사야. something에 대한 묘사야. 근데 그걸 말하다 보니까 그건 묘사인데 수학적으로 something에 대한 묘사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맞으냐 틀리냐를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을 물어본다면 상당한 논란이 되겠지만 만약에 지문이 있는 그대로만 풀게 한다면 사실 얘는 시험에 내면 엄청 틀리겠죠. 어법 문제로 내면. 네. 뭐 그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제가 규정해 드릴 수는 없고요. 뭔 소리냐 하니까 그거는 기술이야.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한다. 수학적으로. 자, 수학적으로 계속 뭐라 그러냐? 계속 문법적으로 했나? 안 했나? 네. 수학적으로 something에 대한 묘사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여기 이해하는 거죠. 분석가로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땠어? 제너럴한 말하고 스페시픽한 말이 있을 때 제너럴한 게 이해되면 그렇구나. 자, 29번이요. 사실 좀 잔인한 문제였죠, 29번. 네. 그냥 뻔히 아는 주어 동사 일치 문제인데 주어가 너무 길었죠. 답이 2번이었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 판명됐어요. 대절야라고. 이게 주어죠. 사이코 애널리스트의 시도예요. 근데 어떤 시도야? The limit source of error 하려는 시도야. 뭐에 의해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the kind of mistake을 to which 그 미스테이크에 맞춰서 인간이 영향받고 종속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테라픽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치료 상황이야? 토킹 큐어, 말로 하는 치료에. 다 수식어죠. 이만큼이. 말이 얘의 어템프트야. 뭐 하는 건? 딜리밋 하려고 하는 거야. source of error를 categorizing 함으로써 the kind of mistake을. 근데 to which 거기에 인간이 subject 돼 있대요. in the light of the therapeutic situation에. 뭐 안에서? talking cue에서. 이게 동사야. 그 주어가 단수죠. drove, s가 붙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0번이요. 자, 이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게 3점짜리가 아니죠. 네, 3점짜리가 아니고 2점짜리인데 높았던 건 아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의 의도랑 실제 문제를 풀 때 학생의 느낌이 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사실 출제할 때의 의도는 여기 앞에 보면 정확하게 주거든요. 여기 ran tradition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거를 보면
5번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통을 부셔버리는 거니까, 찢어버리는 거니까 전통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전통에 대한 마이너스가 돼야죠. 원래 어휘출합 문제는 반이어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봤을 때 답이 5번을 전통에 대한 뭐 위협, threat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를 쉽게 풀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뒤에 twofold가 뭔지가 이상하거든요. twofold, 두 번 접힌 건가? 그리고 and 여기 또 concern the presence of object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를 붙여서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답 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요 뒤에를 거의 고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 이거 반대인데 그래서 5번을 가볍게 쓴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푼 사람은 뭐야 이게 왜 5답 2위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어려웠던 사람은 답이 없어. 왜? 이 5번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뭘 써야 돼? 이런 느낌을 받았을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느낌 기억나세요? 내용이 대충 이해가 돼. 뭐 이게 원래 원본에는 아우라가 있는데 오라가 있는데 그걸 복제하면 그게 없어진다 뭐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 알겠는데 갑자기 왜 이중적인 게 있고 오브젝트의 존재와 관련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가 됐을 거야. 근데 쉽게 푼 사람은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썼어요. 네. 이 문제는 정답은 쉽게 나오지만 정답은 딱 보고 쉽게 나오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이 갖고 있는 느낌 알아야 돼. 원본. 자, 원본이 갖고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던 거야.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유니크한 거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만의 힘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어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원본에 부여하는 힘이가 있는 거야. 힘. 그게 있는데 자꾸 복제함으로써 이 아우라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랑 비슷한 개념이야? presence. 그 현존성. 말 더럽게 어렵네.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로서의 존재, 현존성. 이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요 느낌. 그러니까 얘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림이 갖고 있는 아우라. 그게 뭔데? presence. 그 그림 자체의 현존성. 그게 갖는 건 두 가지. 그림 자체의 오리지널리티, 즉 유니크한 느낌과 그리고 어소리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복제해서 망가진다. 이걸 바탕으로 읽어볼게요. 분명히 한 가지 이유인데 카피본들이 그들의 잃어버리고 있죠. 그들의 센스 오브 인간과의 연결성, 뭐 풍요로움, 뭐 친밀한 관계. 그 이유는 그걸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 과학이 만들었거든. 카핑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어. 너무 쉽게 만들었어. 방법이야. 카핑의 방법. 우리한테 이용하는 카핑의 방법은 더 강력하게 풍족한 적이 없었대. 지금이 제일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많다야. 이게 해석이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더 강력한 적은 없었다니까. 더 풍족한 적은 없었다. 지금이 제일 풍족하다지. 이건 사실인 것 같아.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 상실의 감정이 attend는 원래 수반하다야. 수반하다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수반하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야. 따라간다. 즉 이 상실의 감정이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이렇게 있잖아. 뭐하는? 복제하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복제하는 수단이 생겨.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간다고? 상실의 감정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수반한다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수반하다는 말, 뭔가 느낌으로 알아. 너의 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수반해. 이럴 땐 알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행동이 이 결과가 따라가는구나. 이건 아는데 막상 이거 수반하다로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복제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할 수단이 생기면 상실감이 생긴다고. 왜? 뭔가 이런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월터 베냐민인지 이 사람이 유명하게 공식화했대. 이 상실감을 뭐라고? 아우라라고. 그게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복제에서. 이게 없어진다고. 그 오라인데 한 작품, 예술 작품의 오라는 그거 말하는데 복제될 수 없대요. 기계적인 기술로. 1900년 즈음에 그는 썼죠. 기술적인 복제가 도달했대. 어떤 기준에. 어떤 기준이냐? 단지 허용하는 거야. 그것이 뭐 하도록? 복제하도록. 모든 옛날로부터 전승된 작품들을, 예술, 그걸 다 할 정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으키는 거죠. 가장 심오한 변화를 일으켰대. 그것에 영향에 있어. 어떤 대중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 복제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거지. 그게 뭐냐? 능력이에요. 카피하는 능력. 뭐 기기적으로. 그게 대체한 거야. 그러니까 대신 사용한 거죠. 뭐를? 복수에 많은 카피본을 쓴 거예요. 많은 카피본을 사용하게 된 거야. 뭘 위해서? 단 하나의 독특한 존재에 대해서. 이기진 선수랑 여기 있는 프레젠스가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유니크한 거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많은 카피를 쓴다고요. 즉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유니크함이 없어진 거죠. 이게 없어졌다. 베냐민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주장했어요. 바꾼 거야. 예술과 대중의 관계, 그 예술에 대한 관계를 바꾼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확언하죠. 뭐 기기적인 복제는 힘이 있대. 뭐 하는 거? 분열시키고 없애버려. 뭐를? 전통을 분열시킨대. 뭐 함으로써? 방해하는 거죠. 그 권위를 방해해요. 그 오브젝트, 어떤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권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게 부여되고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 전통의 패브릭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전통 안에서, 전통의 구조 속에 있던 그 어떤 오브젝트, 즉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어소리티가 있을 거 아니야. 권위.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 권위,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그 자체의 유니크니스랑 어소리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 아까 말한 5번. 이러한 전통에 대한 디보우션이 아니라 위협은 이중적이다. 두 가지다. 뭐? 이거랑 이거. 이 두 가지고, 그리고 그건 관련되어 있는 거죠. 현존성과 오브젝트. 이 현존성이라는 건 이거.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아우라. 그게 독창성, 그 자체로서, 그림 그 자체로서의 유니크니스하고 그림이 그 사회 전통에 갖고 있는 어소리티, 그 두 개를 합친 그 오라가 요거죠. 여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믿었다. 네. 더럽게 어렵다. 네. 이거를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나도 한참 읽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거랑 이게 뭐냐를 한참 읽었다. 문제를 풀 때는 나도 요거 보고 풀었다. 근데 이걸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지?를 깊게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가 되더라. 이건 사후적인 거죠. 시험이 끝난 이후에.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 근데 답은 나와. 자, 31번 합니다. 자, 빈칸. 주제를 바탕으로 쓰기, 주관식, 필자의 말. 갑시다.
삶은 불안정하고요. 인간의 행복, 안녕이라는 것은 연약하대, 약해요. 부서지기 쉽고요. 만약 우리가 정직해, 우리 자신한테, 그럼 우리는 깨닫죠. 우리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일을. 인간의 존재에서의 뭐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그리고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 희망하는 거죠. 최고의 걸 희망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불안해. 어디에 직면해서?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은 거. 딱 완결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모호한 상황에서, 좀 막연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다루지 못해. 우리는 쉽게 유혹받죠. 그냥 정착하려고. 빠른 해결책에.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비록 이러한 빠른 해결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데도 우린 불안해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연하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아직 필자가 대충 알 것 같아요. 말한 건 대충 뭐 불안한 걸 싫어한다니까 불안한 거에 반대말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잡았다. 그러면 좋아. 근데 그 뒤에 봐. 바다에서 변화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뭘 찾아야 되냐? 우리는 fixed star. 이게 뭐예요? 고정된 별이 있어야 돼. 고정된 별.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 여정을. 그 위험천만한 바다를 뭐 물을 건너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고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안 바뀌는지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것이 지식이라고. 가장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여기 들어가면 뭐야? 불안정의 반대죠. 불안정의 반대고 고정된 별이고 고정된 거 안 변하는 거. 답은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거 별로 없고요. 32번. 일단 이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네버죠, 네버. 빈칸 앞에 뭐가 있죠? 부정표현 있죠, 부정표현.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 부정표현을 잘 봤어야죠. 이걸 놓치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알아요. 이 글의 내용을 아는데 저걸 놓치면 거꾸로 가죠. 왜? 읽다가 많이 지쳤거든. 그러니까 빈칸 저거를 놓쳐. 그래서 틀려. 사실 얘 단서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지문 안에 있어요. 이 빈칸의 단서는 명시적으로 있어. 근데 저 네버를 놓치면 어려웠겠다. 확인해보자. 빈칸 근처에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건 정말 평가원이 좋아한다. 근데 교육청도 좋아하네. 볼게. 자, 하나 안 했어요. 가장 유명한 글이에요. 구절인데 뭐 존재와 무 이런 거에서.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그 하나가 이거예요. The look, 시선이란 패시지에서 사르트르가 묘사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취약성을 묘사했어. 그게 만들어진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야. 어디로부터? seeing, 보는 것으로부터. 본다는 게 뭐냐? 자아가 되는 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관점을 가진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to 어디로 가냐면 being seen, 욕 아니야. being seen,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직면해야 돼. 관점에,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세상을 보다가 이제 남이 나를 보는 것, 남이 나한테 나를 보니까 내가 보여짐을 당하는 것, 일로 바뀔 때. 그가 묘사했죠. 그거를 예시로 누군가가 look through, 통해서 보는 거야. 키홀을 열쇠 구멍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후는 누구야? 서머니겠죠. 걔가 갑자기 발견한 거야. 그 자신이 잡힌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를 바라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열쇠 구멍으로 보다가 누가 날 딱 보는 걸 딱 안 거지. 시선이야. 그 타인의 시선은 항상 나한테 불편함을 준대요. 타인의 시선은. 사르트르가 주장하죠. 단지 뭐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외교하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뭘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그들의 판단에 우리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We don't.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안 궁금해하겠지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다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불안한 거. 불안함을 준다. 근데 그 불안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야. 네, 하여튼 죽일까? 네, 인지해서 불안한 거고 인지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야. 근데 그게 이 불안함을 준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는 거, 딱 그 열쇠 구멍을 통해 보다 누가 딱 봤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는 거지. 뭐? 우리가 깨달아. 우리 자신이 타인의 시야 안에 있는 거야. 아, 남이 날 보는구나. 뭘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그들의 판단을, 우리에 대한 이렇게 보는 나를 쟤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 자체도 불안한 거고요. 이 자체도 불안한 거고, 또한 우리가 타인이 날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불안하고요. 누가 나 보나 안 보나? 이것도 불안한 거지. 됐나요? 우리는 항상 뒤로 물러서서 반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타인의 인식.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도전할 수 있다. 타인의 인식의 우리 자신이 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이야? 타인이 나를 보고 A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난 그 A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다고. 타인이 나를 본 다음에 너는 A라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게 타인이 나에게 제기한 나에 대한 판단 인식이지. 거기에 내가 챌린지, 반박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챌린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인식이야. 타인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인식이야.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야? 타인의 인식이야.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네? 타인이 우리 자신을 보고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했잖아. 그럼 그건 타인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지. 그 인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챌린지 할 수 있다고. 또는 explain them away. 설명해서 걔네를 쫓아버려. 무슨 말일까요? 막 말해서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무시할 수도 있어. But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뭐? 이러한 인식이 정말로 뭔지는 몰라. 그들이 정말로 뭐라고 인지하는지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판단된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모두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함께 온대. 우리의 인식과 어떤 거? 우리가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우린 단지 추측할 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린 단지 추측할 뿐이다. 뭐를요? 여기. 우리는 항상 스텝백 할 수도 있고 챌린지 할 수도 있고 뭐에 대해서 our perception of others, perceptions of ourselves 또는 explain 할 수 있다. 그들을 away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몰라. 이러한 인식이 정말로 뭔지 몰라. 그들이 나를 정말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뭐라고 생각하지? 그게 불안하다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정말로 뭔지 모른다.
그래서 뭐 한다고? 추측한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그 인식을 여기 네버 있잖아요. 네버 있으니까 타인의 인식을 안다는 거죠. 안다가 있어야 네버 때문에 모른다가 되겠지. 답은 접근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접근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접근한다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확실한데요. 최고의 선택. 이러면 안 나왔고요. 완전히 이해하는 거야.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사회적 뭐 공감대, 합치 이런 거 안 나왔고. 알아. 이건 돼. weakness가 아니고요. 판단을 못해요.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 사실 1번을 쓰기 되게 어렵지만 2, 3, 4, 5번이 너무 아니라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불안함은 뭐라는 거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불안한 거야. 그냥 추측만 하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글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가 되겠죠. 자, 33번이요. 33번도 네. 이게 읽어보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하다가 뭐야? 나는 이게 더 어렵다. 대하다가 뭐냐? 대하다. 이 말 별표를 주신 분 대하다가 뭐예요? 네. 대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거를 안다고? 대하다? 여기 보면 대한데 시각적 각도를 대한대요. 일치하는 더 큰 거리에 일치하는 시각적 각도를 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의 모를 겁니다. 실전에서 이거 알고 썼다? 어마어마한 거지. 거의 몰랐을 건데 실전은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어.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은 이 정도만 보고 썼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읽어드린 후에 좀 깊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합니다. 대하다? 뭐 수학이나 기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도형 이런 거 잘하는 딱 보는 순간 대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뭐 원이 있으면 중심에서 뭐 이 중심을 O라고 놓고 여기 뭐 A라고 빌어놨을 때 이 각 O에 대하는 게 뭐야? 요 호 AB죠. 이걸 대한다고 하죠. 네. 이걸 대한다고 이 각에 이렇게 되는 거. 대면할 때 대하는 거 있죠. 각을 이루는 거. 요걸 대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앵글 때문에. 이 시야 각 때문에 요 범위, 요 크기. 네. 어쨌든 가볼게요. 인지된 거리야. 사물의 인지된 거리는 근데 어떤 거리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찰자로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종종 생각돼 어떤 광범위한 제한이 있대요. 제한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 달이나 뭐 별이나 태양은 모두 다 그냥 하늘에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모를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대략 비슷한 거리에 있다. 우리 딱 보면 그냥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저기 그냥 비슷한 거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찰은 관련돼 있죠. 어떤 생각에 시각적 공간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끝나요. 시각적 표면에서 또는 하늘에서. 네. 네. 이 사람들이 제안했죠. 이것이 실현된대요. 뭘로? 단단한 한계로, 아주 확고한 경계, 딱 한계죠. 그걸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 평면. 만약 관찰된 사람이나 물체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 가장 먼 평면 너머로 가고 있으면 걔는 더 이상 인지되지 않는데
더 멀리 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크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더 멀어진 느낌이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줄어든다. 이 관찰은 실제로 꽤 흔하다. 만약 우리가 내려다봐요. 높은 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심지어 집을 내려다봐. 땅에 있는 아래에. 그럼 걔네가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걔네가 장난감처럼 보인대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줄어드는 거지. 아마도 뭐 때문에 그들이 인식되거든. 거리에 있다고. 가장 먼 평면 거리에 있다고. 뭐 하면서? 대하면서 시각적 각도를 일치하는 더 큰, 더 먼 거리에. 가장 먼 평면은 그래서 빈칸하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다는 거지? 크기가 줄어든다. 이 정도의 느낌은 보이세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뭔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볼게. 1번 증명한다. 한계가 없는 도달을 시각적 공간에. 아닌 것 같아. 한계를 딱 막 표시해 주는 거야. 한계를 인식에 크기의 일관성이 있어서 크기의 일관성에서 크기의 항상성. 크기는 똑같다. 크기는 똑같다는 것에 대한 한계.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2번 크기의 항상성. 크기가 항상 똑같다는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크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겠지. 그럼 가능은 하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3번 물체가 보이도록 하는데 더 생생하게. 이거 아니고 허락한데 물체가 더 커 보이도록. 이건 아닌 것 같죠. 제공한대요. 기준점을 계산하는 것. 정확한 거리를. 네. 이것도 2번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 않지만 크기를 얘기한 건 2번. 그래서 답을 2번을 썼다. 잘했어. 사실 실전에서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썼다.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푸신 거예요. 근데 저 해석이 안 된 분이 많은데요. 안 돼. 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니까. 우리는 5개의 선지 중에서 올바른 답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뭔 소리였냐?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너무 작나? 자, 저 멀리 있는 걸 봐요. 저기 멀리 있는 거. 가장 먼 평면, 플레인은 이제 평면이죠, 평면. 그 어떤 면. 인간에게는 가장 먼 평면이라는 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가도 대충 여기쯤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여기를 볼 때 시야의 각이 어때? 이렇게 좁아져 있겠죠. 네. 너로 옮기자. 네. 시야가 멀리 있는 거 보니까 요 각이 좁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어떨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물체가 이만하니까 시야 각이 넓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시야 각이 넓었겠죠. 근데 여기 멀리 있으면 이 시야 각이 좁아지잖아.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시야 각이 좁은 상태에서 본다고. 근데 이 좁은 상태에서 시야를 가지고 멀리 있는 거를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물체가 가장 먼 평면이라는 것을 넘어가면 멀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고 보인다고. 네. 자, 자동차가 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좀 더 멀어졌구나 느끼는 거야. 좀 더 가면, 좀 더 멀어진 느껴. 근데 그게 가다가, 어디? 가장 먼 평면이라는 곳쯤에 도달하면, 시야각이 딱 거기가 된 거야. 그럼 그걸 넘어가면, 여기 있던 것보다 더 멀어졌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아졌네라고 느낀다고. 저는 안 그런데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다고 느끼죠. 아니, 차가 조금이라도 더 작으면 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 그 해, 달, 별도 당연히 별이 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쟤는 되게 작지만 그 먼 거리를 생각할 때 크기는 더 크겠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필자가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야. 그걸 난 그 생각하지 않는데 왜 얘는 왜 이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설마 이 한 문단만으로 증명했겠어요? 굉장히 긴 글을 통해 증명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따라줘야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람이 먼 거를 볼 때는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 평면이라는 곳이 딱 있대. 그걸 넘어가면 시야각이 가장 먼 평면에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 것들은 더 멀어 보이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져 보인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로 이제 이걸 다시 이해해 볼게. 인지된 거리야, 어떤 물체.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어, 관찰자로부터. 그거는 한계가 있대요. 많은 한계가 있지.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 우리가 딱 하늘을 보면 달 뭐 그냥 거기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태양, 별 이렇게 있네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대충 뭐 비슷한 데 있네로 보인다고. 아닌데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딱 봤을 때 그냥 하늘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늘. 근데 거기서 크기의 차이만 인식되는 거지. 이 관찰은 관련돼 있죠. 어떤 생각이냐면 시각적 공간,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오픈된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끝난다고요. 끝이 있어요. 어디서? 시각적 표면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늘까지 가면 딱 끝나는 거라고. 딱 요 하늘까지 가면 끝이야. 더 멀리 안 가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죠. 이것이 realized as, 이게 hard limit이에요. 이게 딱 견고한 한계야. 딱 그걸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라고. 만약 관찰된 사람이나 오브젝트가 이걸 넘어가면 걔는 더 이상 멀어진다고 안 느껴진다고. 멀어진다고 안 느껴지고 줄어든다고. 사이즈가 더 작아져 보이는 거야, 넘어가면. 여기까지 놔도 됐어요. 이제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꽤 흔하다. 만약 우리가 높은 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심지어 집을 보면 땅에 있는 걔가 장난감처럼 보인대요. 되게 작아 보인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줄어든 거야. 근데 아마도 그건 뭐 때문이냐면 걔네가 인지되는 거거든. 어디 있다고? 가장 먼 평면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쟤는 이미 요 한계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서? 대한대요. 그러니까 각을 만든 거예요. 일치하는 더 먼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시야각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먼 거리에 있는 시야각이 만들어진 거야. 이 납득되죠? 그래서 가장 먼 평면이라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표시한다. 인식에 있어서 크기, 일관성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크기는 같고 거리만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일관적으로 안 보인다고요. 더 작아 보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금하면 이 사람 찾아보세요. 네. 더 이상은 제가 뭐 깊게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뭐 기하를 할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정도면 대충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휴, 내가 영어 선생인지 지금 막 사르트를 갔다가 가장 먼 면 갔다가 34번은 비교적 괜찮았죠? 쭉 가볼게요. 예술과 과학. 예술, 과학 진짜 많이 나오네. 예술과 과학 둘 다 해서 어떤 단순함의 미학이 쉽게 한대요. 정확한 의사 전달을, 메시지에. 오케이. 간단하게 좋아. 둘 다 꽤 시스템적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죠. 예술은 그 정의에 의해서 막 거칠고 막 야생적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면에 과학만이 방법적으로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증거가 있대요. 뭘 포함해서?
예술가인데 말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자신이 한 걸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술이 종종 만들어진대. 방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framework. 틀이나 폼이 허락하죠. 창의성이 흘러넘치도록. 그럼 이미 주제는 나왔지. 예술이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틀, 형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야. 뭐 대신에? 자유로운 거 대신에 자유인데 제약이 없는 자유는 거의 마비시킨대요. 뭐 때문에? 틀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 진공 속에 있게 되거든. 그 안에서 우리 행동이 어떠한 반응도 못 일으켜. 내가 내 맘대로 그리면 틀이 없으니까 딴 사람이 뭐야? 이런다고. 반응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이 얘기했죠. 게임의 규칙들이 전제 조건이다. 예술적 자유를 위한. 그들이 제공해요. 견고한 형태와 구조를. 그게 만들어주죠. 예술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연이라는 선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부분이 보여질 수 있죠. 혼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혼동이 아닌, 무질서가 아닌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작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틀, 규칙 이런 게 있어야 한다겠죠. 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지. 답은 예술가가 제한해야 돼. 그 또는 그녀 자신을. 1번. 창의적인 마음은 유지해야 돼. 그들의 독창성을. 이거 반대죠. 창작자는 신뢰해야 돼. 그 또는 그녀의 본능을. 얘도 반대죠. 한 사람 생각해야 돼요. 밖에서. 이미 결정된 틀 밖에서. 얘도 반대죠. 과학자 얘기도 아니고요. 과학자는 포용해야 돼. 우연의 역할을. 좀 예술가가 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지, 그 반대로 과학자가 우연을 받는 이런 말은 안 나왔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갑니다. 자, 36번 갈게요. 36번, 7번, 8번, 9번은 르덴노직이나 실무 또는 파이널에서 수업 진행하는 것처럼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뭐 한다고요?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해서 부자연스럽다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시그널, 명시적 단서와 소재 연결성 두 가지로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시적 단서, 대명사라든지 지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명시적 단서, 즉 연결사. 소재 연결성. 거의 이 두 가지로 풀린다. 최근에 이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평가원이나 최근 문제의 특징이죠. 자, 순서 배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문장을 읽은 다음에 A, B, C에서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하거나 단절한다. 가봅시다. 언어가 어떨까? 만약 걔네가 어떤 단순화라든지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단순화나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단순화나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언어일까? 단순화하지 않거나 일반화하지 않은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그러면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대략적으로 단순화하지 않거나 일반화하지 않은 언어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대충 어떤 정말 초지능적인 종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종족이 알아. 그러한 언어를 알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알아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 알아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알아야 돼요. 모든 이러한 이름들을 알기 위해서. 자, 명시적 단서. 이러한 이름이 앞에 있나요? 주어진 문장에? 없죠.
그러니까 A는 확실하게 안 되죠. 저 DIS라는 명시적 단서를 통해서 안 되는 걸 확인했어. B 갑니다. ABC의 초반을 읽고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하거나 단절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물체에 대해, 대상에 대해 우리는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닌 것도 같고 모르겠어. C로 갑니다. 그거는 언어일 거야. 그 안에서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인 언어일 거야.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래요. 느낌적으로는 되지. 어떤 언어일까? 아, 그건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인 단어겠지 라고 생각해서 C를 붙였다. 그거 나쁜 건 아니야. 왜? A는 아니고 B는 뭔가 약간 이게 소재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C를 봤더니 그 언어는 어떠냐? 그 언어는 뭐 다 고유명사의 언어지 라고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C를 먼저 놓고 시작했다. 이렇게. 그것도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해보자. C가 강력하게 먼저일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으니까 C도 물음표로 두고, 가장 확실한 건 뭐? A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뭐 올지 생각해 보면서 가장 확실한 A부터 다시 읽습니다. A 앞에는 이러한 이름들이 와야 돼. 이러한 이름, 이러한 이름. 앞에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름과 관련된 게 있을 거야. 인간의 언어는 다른 루트를 취했대요. 훨씬 더 적은 이름이 있고요. 그게 정확성은 상실했지만 기본 어휘는 쉽게 습득돼. 그러나 이 사실이 단지 훼손시키거나 타협한 건 아니야.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타협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여기 뒤에는 뭐?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앞에는 모든 거에 다 모든 것 관련된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요. 요 뒤는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 봐. B 볼게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하자 정보를, 그러한 사물,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르게 생긴 것을 스파이더, 거미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전달한대. 걔네들이 아마 뭐 다리 8개고 뭐 둥지, 뭐 집도 짓고 벌레도 먹고 또는 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겠지. 근데 그게 그거를 우리는 모를 거야. 만약 우리가 준다면, 그들한테 모두 그들 자신의 다른 이름을 준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여기도 이름이 있긴 한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대상한테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다른 대상에게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거. C 볼게요. 그건 언어일 거야. 그 안에서 모든 단어는 고유명사야. 우리가 그냥 얼버무리고 싶지 않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뱀들 사이에, 약간 다른 뱀들 사이에, 어떤 면에서. 그러면 모든 뱀이 그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돼. 뱀마다 다 달라야 돼. 게다가 모든 사건은 그 자신의 동사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사건, 생각이나 뭐 댄싱이나 터킹이 그 똑같은 건 없거든. 그러니까 다 다르다지. 그럼 지금 C랑 B는 반대가 느껴져요? C는 각각에 대해서 다 다른 걸 붙여주는 거고, B는 뭐였죠?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은 걸 붙여주는 거지. 자, 그럼 소재 연결성 끝났네. 자, A는 뭐였어요? A에서 끝나요. 정말 초지능적인 존재가 있다고. 걔네가 그런 언어를 아는데, 그럼 걔네들은 사실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세상의 단어를. 이러한 이름 다 외우려면. 그럼 뭐 이름이 많다는 얘기였겠죠. 됐나요? 그럼 이름 많다가 어디 있었죠, 아까? 어디 갔니? C였어, C.
그럼 답은 C, A, B가 되겠지. 갑자기 확 점프한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A에 있던 디즈 네임스가 C에 있던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C랑 A가 붙어요. 이건 되죠? 근데 A를 보면,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래요. 이름이 더 적어. 그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기본 어휘를 습득하기 쉽다고. 그러니까 단순화시킨다 이 말이겠지. 거기에 대한 소재 연결성 설명이 B죠. 좀 다른 애들도 그냥 스파이더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면 공통의 특징이 나오니까. 답은 C, A, B. 4번이야. 자, 37번이요. 얘도 가장 확실한 것부터 가볼게요. 자기 규제는 제한돼 왔어요. 대안적인 방식이에요. 기술 산업이 hold to account가 무슨 말이야? hold to account. 책임지도록 하다. 책임을 지우다. 책임을 묻다. 그러니까 자기 규제가 제한돼 왔대. 대안적인 방법이야. 기술 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술 산업한테는 자기 규제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지. 다시. 자기 규제라는 게 사용돼 왔대요. 제한돼 왔어.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 기술 산업한테 책임을 묻는 방법. 그러니까 기술 산업한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뭐야? 자기 규제야. 그러나 어떤 결과가 없으면, 위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게 없으면 이러한 차를 헌장, 이런 어떤 뭐 하겠다라는 헌장, 이거는 단지 이빨이 없는 진술이다. 무의미한 진술이다. 또 있네. 명시적 단서. A는 안 되죠. This chat을 수가 없습니다. B 갑니다. 그러나 테크 로비스트들이 말할 때, 자기 규제를 말할 때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데, 묘사하지 않는데 그거를 뭘로써? 그게 이해되는 것처럼 어떤 전문 직종의 의사가 하는 거랑 다르대요. 의학에서랑은 달리 어떤 강제적인 윤리적인 그런 자격이 없대. 모르겠는데. B는 물음표. C. 거의 대가가 없대요.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그 진짜 두려움도 없대. 정직당하거나 쫓겨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대. 모르겠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건 A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부터 보는데, 아까 이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야겠죠? A 볼게요. 어떤 결과가 없으면 그걸 위반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헌장은 단지 무의미한 말이다. 어떤 열망에. 기술 산업은 기본적으로 말한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맹목적인 신뢰는 아니래.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은행가나 파일럿이나 애니먼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약하는 방식이 아니래. 기술 산업만이 예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분명하지 않대. 다른 애들은 분명하게 하는데 기술 산업만 절 밀어줘서 이렇게 한다고. 네, 이걸 찾으면서 가볼게요. B. 테크 로비스트들이 자기 규제 얘기할 때 걔네들이 묘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이해되는 걸로. 어떤 전문가들이 해서, 뭐처럼? 의사처럼. 의학에서는 달리 어떤 강제적인 윤리적 자격 요건이 없대요. 일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하는데, 또는 기술 임원을 일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어떤 강제적인 산업체 어떤 행동 강령도 없어. 강제적인 또는 의무적인 자격도 없어. 의무가 없죠. 공공을 또는 이익 앞에 둘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인 게 없다.
그리고 대가도 없대요.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두려움도 없대. 정직당하거나 잘릴 거에 대한. 최근의 시절에 폭발이 있었대. AI 윤리 체열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꽉 차 있었대요. 뭐 좋게 의도된 뭐 일반론들이죠. 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용을 하겠다. 강력한 컴퓨터. 뭐 이런 말들, 헌장 이런 건 있었다. 그럼 답은 끝났네. 어떻게 끝났어요? 예. 랑 A에 있던 얘가 연결될 거지? 아니지, 아니지. 얘요. 이렇게 연결되겠지? CA는 연결됐어요. 그럼 B랑 C는 어떻게 연결해? 근데 CA가 왜 연결됐어요? 이걸로 CA가 연결됐고요. 잘 보면 B가 다 뭐야? 강제적인 게 없다야. 강제적인 게 없다인데 C를 잘 보면 이 앞에요. 이 앞에가 뭐예요? 그런 강제적인 게 없다야. 강제적인 게 없다라는 소재가 연결된 거라고. 지금 B랑 C의 앞부분이 연결된 거죠. 답은 B, C, A. 그 여기서 이제 차터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게 A로 연결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그러니까 왜 기술 산업에는 자기 규제라는 것이 제한되더래. B에서. 근데 말할 때 이게 뭐 의사랑은 다르대요. 얘네들 뭐 어떻게 강제적인 게 없대. C에서도 뭐 도덕적으로 잘못돼도 뭐 그 대가도 없고요. 정직도 안 되고 잘리지도 않아. 최근에 그래서 우린 잘할게요 라는 이런 헌장만 있더라. 근데 그거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컨스퀀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다른 것들은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테크 인더스트리만 그러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말씀이에요. 답은 B, C, A 3번입니다. 38번이요. 마찬가지로 시그널과 스테이터스인데 주어진 문제에 연결사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다. 연결사가 있을 때는 뭐 얘부터 읽고 흐름 글의 방향성을 정하고 간다. 없으면 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간다. 그냥 여기서부터 간다. 여기서에 뭘 느껴야 돼? 단절을 느껴. 단절. 그러니까 밑에를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단절을 찾아야 한다. 자, 주어진 문제 연결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가볼게요. 이거 안 보고 가는 거야. 우리가 경험한 데 감정을 뭐 다양한 신체의 느낌으로 뭐 같은 거요? 심장이 뭐 뛰거나 손에 땀 나거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감정을, 타인의 감정을 그들의 얼굴 표정 같은 걸 알아. 행동으로. 한 두드러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타고난 거예요. 어떤 고정된 세트가 있어.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걔네들이 보편적이죠. 우리 종 내에서.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거를 타고난다. 특히 뭐 행복이나 슬픔이나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모처럼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중력이란 말을 딱 붙여. 어디에?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 뭐에 대한? 어떻게 물체가 뭐 우주에서 움직이는지, 공간에서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붙인다 단어를 이러한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를 붙여요. 일단 그 단어가 이용 가능해지면. 3번.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못해요. 범주화를 못해. 나누지 못하는 거지. 얼굴 표정을 구분을 못해요. 표현하는 거야. 다양한 감정을,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 나눠. 언제까지? 그들이 획득할 때까지. 어휘 목록을. 감정에 대한.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표현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러한 단어를 가진 다음에 얼굴들인데 우리가 뭐 화났다, 슬프다, 뭐 두렵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카테고라이즈 되는 거야. 다 분류되는 거야. 뭘로? 불편함으로써. 그러니까 어휘가 생겨야 분류되는구나.
그러한 단어를 얻음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감정에 대한 그리고 경험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경험하고 타인의 표정, 표현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만드는 거야. 일련의 컨셉을. 이러한 감정이 놓여져. 야, 단절도 잘 안 보여. 단절이 잘 안 보여. 없는데? 왜 없어요? 시그널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소재 연결성. 즉, 이제 주어진 문장을 보는 거야. 이 주어진 문장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 대안적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한대요.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리고 얼굴 표정을 이해해. 우리가 보는 언제? 우리가 그 단어를 그들에게 붙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만드는 거래. 뭐가 아니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개념을 느낌 맞지? 그럼 아까 읽었던 거에서는 뭐가 타고난다는 게 있었고 이건 약간 후천적으로 맞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글의 소재가 타고난다에서 이걸로 바뀌는 시점이 어디였죠? 를 찾는 게 소재 연결성입니다. 라고 느끼면 이제 보이죠. 아까 1번에서 뭐라 했죠? 우린 타고난다. 타고난다. 2번은요? 우리가 이네이트하고 유니버셜하다는 거죠. 근데 3번은요? 아이들이 캐테고라이즈 할 수 없어요. 표현을. 그 표현을. as represent different emotion. 언제까지? 그들이 감정에 대한 어휘 목록을 습득하기 전까지. 이건 뭐 하는 거야? 후천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나? 명시적 단서가 없어서 단절을 찾으려고 했어. 근데 없네? 그때 소재 연결성을 보면 저렇게 보이네요. 딱 떨어지죠? 나만? 자, 39번. 자, 주어진 문장에 또 연결사가 없네. 그럼 어떻게? 또 단절을 느껴요. 보통 단절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야? 얘야. 얘는 처음에 안 보여. 얘예요. 가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생각하고 싶어. 자기 자신을 행동하고 있다고.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모두는 보죠. 우리 자신을 비슷하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대요.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주장을 편견 없이. 감정이나 어떤 동기 없이.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심리학적 리서치가 제시하죠. 그러한 편견 없는 합리성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꽤 잘 일어나지 않는 그 만나기 어려운 특징이래. 인간에게 있어서. 찾기 어려운. 많은 시간 사람들은 자동 운항을 하는 거죠. 오토매틱 파일럿. 그냥 자동으로 간대, 그냥. 즉,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같은 거죠. 자, 자동하는 거.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더 자주 그들이 사력 있거나 주의 있게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 없이 한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동기부여된 추론이라는 이 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려고? 이 현상을 표현하려고. 이 현상. 이 현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했죠. 잘 봐. 비록 개인들이 잘 생각된 결정을 하려고 해. 그리고 이용 가능한 증거를 활용하려고 해. 사용하려고 해. 그리고 양쪽 이슈를 보려고 해. 그래도 그 과정이 종종 오염된대요. 동기에 의해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기에 의해서. 여기서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은 뭔 얘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한다. 근데 3번 얘기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끌리는 얘기야. 그럼 이 현상이 뭔데? 이 현상? 앞에 받을 게 없어요. 불확실해? 그럼 더 가볼게. 개인들의 동기가
방향을 만들죠. 그들이 어텐드 하도록 더 주의 깊게 어떤 정보에,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관련된 정보는 무시하게 한,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어떤 동기와 관련된 거죠. 앞에는 automated pilot이고요. acting without reflection인데, 여기는 뭐? 동기에 관련된 거야. 3번부터는. 근데 this phenomen을 받을 게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much of time에는 이렇게 하고, the rest of the time에는, 그 남은 시간에는 심지어 as individual, 그 개인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해보고 할 때도 이 동기가 있는 목표가 편향되게 하죠. 그들의 생각 과정을. 그리고 또 편향되게 해요. 그들의 추론을. 이 현상이 뭐예요? 이거죠. 뭐가? 모티베이셔널 골이 바이어스를 준다고. 그럼 저거를 디스페다면을 받으면 이 사람은 요 현상을 묘사하려고 motivated reason이라는 말을 썼다가 되겠지. 답은 3번. 이 문제는 더 명시적인 단서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3월학평 총평 및 주요 문항 해설이 끝났습니다. 어우, 꽤 길었네. 문제가. 네. 고생했고요. 네,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 고생했다. 갑니다. 바이바이.